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지금 전 드디어 인텔리젠시아를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한 박자 늦은 감은 있는데 오늘 인텔리젠시아만 가는 게 아니라 인텔리젠시아, 그 다음에 블루보틀, 여기가 또 미국에서 한국에 상륙한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에서 온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볼 카페는 인텔리젠시아 서촌에 이번에 막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한가? 지금? 좀 줄어들었나? 한 박자 늦게 가는 것도 매력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갈 때 가지 않는다. 약간 시들해질 때 간다. 인텔리젠시아는 더그젤이라는 창업자가 창업한 곳인데 커피인들한테는 엄청 로망인 브랜드였어요. 저도 인텔리젠시아 굉장히 동경했었고, 인텔리젠시아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착했어요. 문이 이야. 안녕하세요. 뭐 추천해 주시는 메뉴가 있으세요 혹시? 저희 서촌점에서만 드실 수 있는 메뉴는 얼터네이트 에스프레소라고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저압 추출을 통해서 플레오팔로 좀 더 주시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메뉴예요. 네네. 이쪽에 5가지 중에 원하는 선택 가능하세요. 싱글 오리지널 선택할 수 있구나. 네. 저는 그러면 플레오팔 알터네이트 에스프레소로 뭐 추천하세요 혹시? 저는 브룬디 추천드리는데 좀 새콤하고 톡 쏘는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실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럼 부룬디로 먹어볼게요. 많이 주문하시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저희 시그니처 음료 중에 블랙캣 피즈랑 안젤리노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둘 달달한 음료여서 진짜요? 달달한 거 찾으시면 많이 드세요. 그럼 블랙캣 피즈도 하나만 주세요. 블랙캣 피즈. 코스타리카로 필터도 하나만 주세요. 340g에 29,000원이네.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다. 플레어로 저기 추출한다.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스타리카 코페토다랑 부룬디 얀다로 내추럴 시켰는데, 부룬디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산지거든요. 감히 예상해보기로는 인텔리젠시아가 이렇게 단독으로 좀 관리하고 수입하는 농장이 아닐까. 인텔리젠시아가 농장 직거래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이렉트 트레이드 있잖아요. 요즘에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그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시초가 인텔리젠시아예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개인 단위의 회사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커피를 찾고, 좋은 커피를 찾으면 그들과 직거래를 맺어가지고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는, 인텔리젠시아가 그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부룬디는 8시즌 동안 인텔리젠시아에서 수입했다고 하네요. 그럼 8년 동안 적어도 수입한 커피네. 코스타리카 쿠페두타도 인텔리젠시아랑 되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텔리젠시아의 지금 우리가 시킨 이 두 커피는 인텔리젠시아에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에스프레소가 딱 보면 크레마가 많이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압 추출의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시킨 게 아니라 또 여기 인텔리젠시아 오면 플레오58로 저압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내려주잖아요. 저압 추출이라고 하면 에스프레소는 보통 이제 구바 좌우로 추출이 되는데, 물론 압력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근데 플레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더 미달되는 압력으로 추출할 수 있거든요. 수동 추출 기구예요. 그래서 크레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바의 압력에서 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는 없습니다. 여긴 탄산수를 같이 페어링을 해주는 게 조금 독특한 점이고, 탄산수를 먼저 먹으면 이 미래가 활성화되거든요. 입안이 한번 리프레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먼저 부룬디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베리 계열의 초콜릿 느낌이에요. 아로마부터. 내추럴이 좀 강하게 됐다. 내추럴도 프로세스가 똑같은 내추럴이 아니라 발효를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거든요. 코스타리카. 발효를 천천히 진행했을 때 나는 노트들도 같이 나는데, 복합적으로. 여기는 지금 노트가 캐러멜이랑 스톤프룻 나와 있는데, 오늘은 캐러멜은 잘 느껴지고 스톤프룻보다는 베리 계열인데 좀 농익은 베리 계열 좀 많이 느껴지는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좀 견과류 노트들이 많네. 되게 무난한 커피네요. 플레이버 프로파일이 이거 너무 똑같은데? 캐러멜이랑 스토프루시고, 부룬디도 캐러멜이랑 스토프루시인데? 노트가 완전 다른 커피거든요, 지금 두 개가. 얘가 오히려 좀 견과류 쪽에 단맛이 굉장히 풍탄하게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트러스한 노트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약간의 어떤 감귤 톤도 살짝 있고. 샷 탄산수 시럽 딱 이렇게 들어간 느낌.
무난하다. 이게 인텔리젠시아의 특징이에요. 여기 보면은 인시즌이랑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인시즌은 뭐냐면 커피도 로스팅 빈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린빈, 그러니까 생두 자체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수확한 다음에 그 시점부터 한 1년 이내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인시즌이 말 그대로 우리는 1년이 지난 딱 그 시즌이 지나기 전에 크롬만을 쓴다라는 표기예요. 인텔리젠시아만은. 근데 이 인텔리젠시아 창업자가 제가 스타벅스에서 컨텐츠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피치커피 출신이에요. 피치커피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커피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 인텔리젠시아를 창업을 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바 15kg 사용해서 로스팅을 했대요. 그리고 산지를 계속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자기네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수입해서 소개를 하는 매장이었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 커피 역사가 결국에는 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문화에 영향을 받은 스타벅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스타벅스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 위주가 아니라 정말 그 크롭을 신경 써서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해서 정말 좋은 커피를 소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흐름의 출발점이 된 게 인텔리젠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블루보틀이 있지. 그 다음에 스톰타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텔리젠시아와 스톰타운,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두 개죠. 블루보틀이 이제 그거부터 살짝 늦게 시작했고, 블렌드 커피가 아니라 싱글 오리진 커피가 있고, 그 싱글 오리진 커피를 고르면 추출 방식을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메뉴 선택지를 주고 추출 방식까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매장 영업을 시작한 게 인텔리젠시아가 거의 초기에 이런 거를 시도를 했고, 그게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커피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제1의 물결이 인스턴트 커피 위주로 커피 시장이 넓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이 이제 스타벅스를 필두로 시작한 그런 에스프레소 바 문화를 기반한 어떤 카페 매장. 제3의 물결이 싱글 오리진 커피들. 좀 더 커피 품질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전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제3의 물결을 선도한 브랜드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블루보틀이 있죠. 사실상 이 블루보틀보다 먼저 시작한 게 인텔리젠시아와 스톰타운. 대중적인 인지도는 블루보틀이 높지만 커피인들은 인텔리젠시아나 스톰타운을 더 좋아했어.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인텔리젠시아가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너무나 다들 좋아하는 느낌이었을 텐데, 지금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런 방식이 좀 흔해지긴 했지,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한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광은 있지만 약간 새로울 게 없다, 그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스페셜티 커피 역사가 한국은 얼마 안 됐지만 미국이 한국보다는 좀 더 오래됐단 말이에요. 재밌는 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되게 신경 쓰는 브랜드들은 대회를 계속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인텔리젠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텔리젠시아의 출신의 챔피언이 두 명이나 있어. 하나는 찰스 바빈스키고 하나는 마이클 필립스. 근데 마이클 필립스는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지금은 블루보틀 커피 총괄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마이클 필립스가 인텔리젠시아에 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패키지 디자이너로 이제 인텔리젠시아를 입사해서 인텔리젠시아에서 미국 바리스타 대회를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에서도 우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커피인 핸섬 커피를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핸섬 커피가 나중에 블루보틀의 인수가 되게, 그러면서 마이클 필립스가 블루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블루보틀 총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물결을 주도하는 회사가, 인텔리젠시아랑 블루보틀은 한국에 이제 잘 상륙을 했고, 스톰타운은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갔대요. 지금 피치커피랑 인텔리젠시아랑 스톰타운이랑 결국에 보면 다 한 회사야. 이 인텔리젠시아도 JAB 홀딩스라는 회사에 매각이 됐거든요. 근데 스톰타운도 거기에 매각이 됐고, 그 브랜드가 이제 피치커피도 갖고 있어요. 인텔리젠시아도 매각이 된 이후로는 큰 어떤 비즈니스 단위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인텔리젠시아랑 스톰타운이랑 블루보틀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블루보틀은 이제 B2C 위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카페의 자신들의 원두를 도매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손님들에게 싱글 오리진 커피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전향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매장을 많이 늘려나가고. 근데 스톰타운이나 인텔리젠시아는 좀 전략이 달랐어. 도매 납품을 많이 했거든요. 카페라든지 호텔, 뭐 골프장, 리조트 이런 데에다가 자신의 원두를 도매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더 확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블루보틀이랑 스톰타운, 인텔리젠시아는 조금 전략이 달랐지.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블루보틀은 좀 더 브랜드로서 인식이 되는 거고, 인텔리젠시아도 적극적으로 매장을 좀 늘려나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커피 가격이 비싸지가 않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통마진 때문에 커피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았거든요. 근데 비싸지 않네. 지금 인텔리젠시아는 한국에서 로스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빈도 신선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가격은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못 세팅하거든요. 인텔리젠시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 비즈니스를 풀어나갈지. 저는 인텔리젠시아 오시는 분들은 인텔리젠시아만 수입하는 커피들을 맛보는 것에 대한 가치로 오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제 인텔리젠시아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저 두 번째 브랜드 블루보틀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외국 브랜드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 진출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인텔리젠시아는 한국에 미리 이제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유통하던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가 첫 오프라인 브랜드를 함께 이렇게 런칭을 한 거니까 이제 8년 정도의 어떤 그 꽤 오랜 기간 동안의 비즈니스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만큼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텔리젠시아라는 브랜드를 이해하고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외 브랜드 들어올 때 한국 현지 어떤 현지 회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회사와 얼마나 잘 맞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트너를 구한 건 아니고 블루보틀 코리아를 직접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그 블루보틀 코리아의 대표님은 다른 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인가 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블루보틀이 한 200억 정도 좀 넘게 매출을 냈어요. 그래서 매출적으로는 꽤 성장을 했고 영업이 꽤 성장했다. 오, 여기구나. 포토존. 필터 주문할 수 있을까요? 게이샤 한 잔이랑요, 따뜻한 거 그냥 유기농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와플도 하나만 주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있구나. 여러분, 게이샤를 시키니까 시향이 가능하네요. 아, 네. 티는 손으로 톡톡 치면 향이 좀 더 선명하게 많이 나는 아, 편이고요. 네. 게이샤가 오늘 첫 잔인가요? 오늘 두 번째. 두 번째예요? 아. 조금 전에 커피 요즘 배우신다고 하셨던 어머님이 와서 네, 모셔가지고. 저도 커피 배우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먹어볼까요? 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이스크림부터. 와,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거의 센터 커피랑 동급이네. 다음 와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아, 물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게이샤. 근데 아까 프라그넌스부터 확실히 그런 위스키 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내추럴인데 발효가 좀 꽤 많이 된 좀 더 펑키한 커피. 카카오 닙스가 강하고 그러니까 열대과일, 파인애플 같은 향. 맛있다. 매장이 멋있네 진짜. 인테리어가 되게 완성도가 높아. 마감이 너무 잘 됐어. 아메리카노. 근데 아메리카노가 생각보다 나 블루보틀에서 아메리카노 원래 이래요? 이거 롱블랙인데 거의? 엄청 적은데? 온수가? 와, 맛있다. 다크 초콜릿이나 카카오 같은 느낌. 오, 근데 과하지 않다. 오, 근데 블루보틀 괜찮네? 아니 원래 이제 매장이 하나 관리할 때랑 10개 가까이 관리할 때랑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제 스페셜티 커피 베이스로 시작했더라도 매장이 많아지면은 숙련도가 낮은 인원이 들어와서 커피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퀄리티 컨트롤하는 게 그만큼 난이도가 꽤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페셜티 커피의 퀄리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자칫 베이스와 이 정도 물량 세팅 잘못하잖아요? 진짜 맛없거든요. 이 에스프레소로 라떼도 만들고 뭐 예를 들어 뭐 온스가 높은 아메리카노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우유들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를 되게 높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전 되게 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야. 딱 농도감이 좋아. 블루보틀이 2002년에 제임스 프리먼이 설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막 블루보틀 애플이고 스타벅스 삼성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임스 프리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창고 한 켠에서 시작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닮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이런 모던한 어떤 디자인이나 로고 플레이 같은 게 되게 심플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블루보틀 2002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프리먼이 추구했던 거는 차고에서 원두를 로스팅해서 24시간 안에 제일 신선한 커피를 고객한테 배송한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블루보틀 디자인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블루보틀은 디자인 때문에 잘 된 회사가 아니에요. 처음에 제임스 프리먼이 시작했을 때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런 블루보틀의 공간을 구성해놓고 어떻게 디자인을 잘 보여주겠어요. 성공한 어떤 하나의 한 가지 요소기는 하지만 진짜 본질은 블루보틀은 퀄리티예요. 정말 커피 퀄리티. 그때 제임스 프리먼이 24시간 이내에 신선한 커피를 고객에게 배송해드리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커피 맛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사람들은 느꼈을 거고, 거기에서 지금이야 신선한 원두가 더 맛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식이 되게 많이 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스팅 기간이 오래되고 다크로스팅된 커피들이 유통되는 게 일반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형 커피 회사들 중심으로 그런 차별화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맛있다라고 많이 소문이 났겠죠. 거기에 플러스 되게 심플한 어떤 디자인이 한몫을 했을 거고, 블루보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미지가 드립을 막 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이런 상업적인 커피 판매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런 추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카페들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브루잉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림이 없었어. 그게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블루보틀이 제공하는 원두에 저 지금 생각하는 건 3아프리카스. 아프리카 커피를 3개를 브랜딩해서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들도 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싱글 오리진 같은 것도 블루보틀이 정말 이쁜 패키지에 거기에 원산지와 가공 방식과 등급을 다 세밀하게 써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커피들도 처음 접했었어요. 저는 블루보틀이 우리 인식 속에 첫 브랜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보틀이 재밌는 게 벤처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블루보틀이 매장이 실리콘밸리에 있었는데 거기 회사들이 맨날 블루보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벤처 자본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결국에는 블루보틀이 네슬레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거대 자본의 소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가 2018년인데 이미 2017년에 인수가 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좋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코어 팬층부터 늘려가면서 탄탄하게 성장해온 브랜드들이 인수가 되면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야. 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더 대중적으로 브랜드를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은 처음에 어떤 철학들이 많이 희석되는, 퀄리티들의 어떤 타협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 블루보틀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매출이 커지면서도 이렇게 퀄리티를 유지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블루보틀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좀 느껴요, 그런 것들을. 블루보틀이 계속해서 뭔가 MD에 힘을 주고 뭔가 많이 만들고, 사실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였을 때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회사가 디자인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블루보틀을 있게 한 거는 혁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블루보틀이 8만원짜리 오마카세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블루보틀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블루보틀이 커피에 대한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우리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이고 진정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와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블루보틀이. 스타벅스 사랑합니다. 하지만 같은 커피 브랜드더라도 이렇게 달라요. 스타벅스는 시작 자체가 애초에 제3의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 슬로건. 스타벅스는 애초에 공간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그 니즈를 정말 스타벅스 잘 충족시켜줬어. 그리고 스타벅스도 애초에 품질을 안 지킨 회사가 아니에요. 하드 실추도 전국에 몇천 개의 매장을 그냥 일시적으로 닫고 커피의 퀄리티를 올리는 결정을 할 만큼 품질의 진심이었기도 해요. 근데 블루보틀이나 인텔리젠시아는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기는 애초에 커피에 포커스를 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과 철학을 지키면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응원하는 마음이, 그냥 커피인으로서. 오늘 이렇게 인텔리젠시아와 블루보틀 다니면서 여러분께 카페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퀄리티를 잘 지켜나가면서 성장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네. 맛집이야, 여기. 진짜. 자, 할까요?